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교수로 있는 주병기라고 합니다. 관심 주제는 분배 정의론이라든지 불평등과 양극화, 소득 분배 그런 주제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ESG란 욕망을 소비하는 소비자에서 윤리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위험한 자본주의에서 현명한 자본주의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신다면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ESG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소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ESG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은 연평균 6% 이상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인류의 경제활동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지구 자원을 돈이 되는 소비로 전환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글로벌 분업 체계와 공급망이 형성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절제의 미덕은 사라지고 과소비와 낭비를 부추기는 경제 패러다임이 만들어졌고 시장 가격이 사회적 서열과 국가의 등급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옛날 극소수의 귀족들 이상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많게는 50리터에 달하는 원유를 소비하는 에너지 과소비가 심합니다. 유한한 지구 자원과 생태계가 이런 성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건전한 상식만 있다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글로벌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지구 공유 자원의 비극을 야기합니다. 기후위기 이전에도 오존층 위기, 종의 다양성 위기, 해양오염 등 다양한 자연생태계의 위기가 지속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이 모든 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극복하더라도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지만 국가 간 불평등과 지역 갈등은 갈수록 심화돼서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욕망이 운전하는 위험한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전통 철학, 성리학이 말하는 인과 의,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혈려, 인의 정의, 이마누엘 칸트의 선의지, 동서양의 도덕 철학이 공유하는 인간의 본성은 위험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성찰하고 새로운 자본주의의 길을 찾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루드비 폰 미제스는 소비자를 자본주의의 운전자라 말했습니다. 소비를 통한 투표가 경제활동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본 것입니다. 소비자의 윤리적 각성과 윤리적 소비가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경제활동의 나쁜 외부성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지구 자원이 무책임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구 공유 자원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자본주의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무절제한 자원 낭비와 자연 생태계 훼손을 제한하고 에너지 전환과 같은 절약과 보존의 기술 혁신에 기업과 국가들이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대전환의 물결은 20세기 말부터 서서히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정유회사 BP의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나이키의 아동노동 스캔들,
다국적 의류 기업이 있는 방글라데시 다카 지역 공장의 붕괴 사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2000년대 미국의 500대 대기업의 대부분으로 확산될 만큼 보편화됐습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가의 도덕성, 사회적 성과 등에 대한 내재적 동기보다는 장기적 이익, 사회적 위험 관리, 지속 가능성이라는 영리기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활동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업 활동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와 행동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돈만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꿈꾸는 새로운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실험이 작은 변화를 넘어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이런 작고 느린 변화를 거대한 대전환으로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인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의 성찰,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추구하는 현명한 소비와 행동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지금처럼 경제활동을 하다가는 후손들이 공멸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래를 앞두고 각성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와 시민의 이런 도덕적 각성은 기업을 변화시키고 투자자를 변화시킵니다. ESG 경영과 투자 전략은 기업가와 투자자의 내재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시민의 각성,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거버넌스와 새로운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때로는 기업 간 경쟁과 공격적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ESG 성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비자와 시민의 도덕적 각성과 내재적 동기가 ESG 성과를 추구하는 도도한 강물을 만든다면 기업은 그 강물을 따라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ESG 전략의 방향은 기후위기와 기후체제가 향하는 좌표가 결정하고, 기후체제의 좌표는 소비자 주권과 시민 주권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 핵개발국이 핵무기 독점권을 허용했던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행동의 결과가 다른 구성원들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세계 시민의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을 존중하는 국제 핵무기 폐기운동 이칸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개발 지역 사람들도 인류의 공유 자산인 현대과학기술의 혜택,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코백스의 정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탄소 저감 의무와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기술 패권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의 사다리를 걷어찬다면 위기 극복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배출되는 온실가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 오랫동안 대기에 축적된 온실가스가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온실가스가 아직도 지구 대기에 남아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환경 분쟁의 기본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배출 당사자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책임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최초의 협약 UNFCCC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별화된 책임과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기에 축적된 온실가스의 총량을 약 1000기가톤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구 대기가 온실가스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1000기가톤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300기가톤 조금 넘게 배출했습니다. 700기가톤에 못 미치는 남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누가 얼마나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출된 온실가스 대부분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오랜 경제 개발 과정에서 배출됐습니다. 최근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배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은 배출 허용량을 누가 얼마만큼 쓸 수 있고 누가 얼마만큼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이것이 지금 인류에 던져진 거대한 질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역사적 책임의 원칙입니다. 과거와 현재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에 따라 각국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평등한 권리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역과 국가를 불문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두 공정성의 원칙 여부에 따라서 네 가지 배분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목할 것은 두 공정한 배분의 원칙을 지키는 역사적 책임을 고려한 1인당 균등 배분의 원칙, HEPC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배분 방식을 2010년 배출 총량에 적용해서 국가 간 배출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의 회색은 교토 의정서에 따른 배분입니다. 교토 의정서는 초록색이 나타내는 기득권에 따른 현재 배출량에 비례한 배분과 가장 유사합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공정성의 원칙을 만족하는 HEPC, 붉은색 막대입니다. 붉은색 막대와 교토 의정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큰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해상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와 미국의 마이너스 배출권은 이 두 지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이 붉은색 마이너스 막대의 크기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배출 방식 HEPC는 과거, 현재, 미래 세대 모든 개개인에게 국가나 지역과 무관하게 동등한 배출권을 허용합니다. 1인당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총 배출량이 HEPC 하에서 국가 간 균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배출이 극히 적었던 저개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선진국이 과거에 경제 개발을 위해서 필요로 했던 배출량과 동일한 배출량을 허용하겠다는 기회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가를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해상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둘러싼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소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거꾸로 움직였네. 잠깐만, 마지막 슬라이드가 그래서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형성할 수 있는 도덕적 공감대가 각국의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국제협약의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ESG 경영의 미래도 이렇게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ESG 성과의 사회적 가치가 시민들의 생각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ESG의 성과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소비자에 의한 투표, 시민의 정치 참여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기준에 따라서 기업 활동이 평가되고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보다는 더 적극적인 환경 성과가 요구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RE100이 아니라 RE100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까지 나서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삶의 질, 기후난민, 식량난민 이런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개발 지역과의 연대와 협력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공급망의 소비자, 지역사회,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개선이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